게임 중독도 정신질환이라고 감형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NS 라이브였습니다. 네, 게임 중독, 2살 난 자식. 아휴, 이 얘기는 좀 별로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군요. 그 앞에 그 목욕탕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법적 규정이 있었답니다. 만 5세까지로. 그런데 만 5세면 우리 나이로 7살이잖아요. 6살, 7살이죠. 네. 세 분은 몇 살 때까지 엄마 손잡고 목욕탕을 가셨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따라갔던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7살? 만 5세? 이걸 좀 낮추자. 그냥 5세까지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워낙 빠릅니다, 사실. 성장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또 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과거 저희 때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런 게 눈에 뜨는 것도.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또 특히 이제 공중도덕이라는 건 남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면 안 되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낮출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가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예를 들어 집안에 이제 어른이 뭐 제대로 안 계시다든지 뭐 아버지가 딸만 키운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만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 예를 들어 3살로 낮추면은 4살에는 목욕을 못 가게 됩니다. 네. 그런 집에서만 경우, 해야죠. 예. 네. 근데 공중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문화고 어떤 의미에서 사교장일 수도 있고 레저장일 수도 있는데 그 출입을 이제 그렇게 못 가게 한다는 거는 목욕탕에서 쉬고 뭐 물놀이하고 노는 거죠. 예. 특히 요즘 그 대형 리조트 같은데 수영장에 딸려 있는 목욕탕 이런 데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결론을 못 내겠네요. 아무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슈격파 여기까지입니다. 자, 6.4 지방선거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심의 흐름과 그 변화를 읽는 거겠죠. 그래서 정관용 라이브 오늘부터 한 주에 한 번씩 이 선거판의 흐름을 읽어보는 판세 판독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민정치 컨설팅의 여론분석센터장 윤희훈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조사. 최근에 KBS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했는데 68.5%가 나와서 네. 청와대도 놀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흐름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뭐 지금 68%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이 더 높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60% 중반대가 꾸준히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의 대통령들, 특히 이제 2명의 앞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예. 상당히 다른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어떤 정치적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화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을 넘겨받은 측면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후보의 지지층을 넘겨받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고정 지지층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상대적 지지층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이탈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DJ, YS 모델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견고한 지역 기반이 있고 한쪽 진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독자 후보로 존재하면서 예. 지지층이 탄탄하게 다져져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영남뿐 아니라 충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치적 위기가 일정 부분에 있어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요. 또 야당이 사실 상당히 좀 허약한 측면이 그런 측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으로 어떤 야당이 신뢰받는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듣고 인식을 재조정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 조사할 때 이거는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 수행 내지 국정 운영 지지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언론에서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요. 예. 대통령 지지율 68%, 청와대가 놀랐다. 상당히 이건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는
다음 중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건 정당 지지율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고서는 그렇죠.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는 비율을 모아서 그것을 대통령 지지율 얼마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그것은 근데 그 문장을 설문에 보면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냐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국정 수행을 잘하느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지만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 지지율이라고 등치시켜서 네. 이해하는 것은 약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바로 65%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탄탄한 것만은 사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철희 소장이 한마디 해보시죠. 뭐 숫자는 숫자대로 읽어야죠. 나온 숫자를 가지고 자꾸 뭐 폄훼하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갸웃갸웃하는 건 분석을 해야죠. 분석. 좋지 않은 태도인데 숫자는 그대로 읽는 게 좋은데 워낙 이게 통상적인 흐름이랑 좀 다르니까 앞에 대통령이랑 다르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윤희용 센터장도 얘기했습니다만 YS라 DJ의 경우가 정상적인 케이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케이스였던 거죠. 사실은. 예. 임기 초반은 사실 상당히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점점 빠져야지 일상적인 흐름인데 그때는 워낙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워낙 달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이명박 건데. 대통령 때는 촛불 그게 하나 그랬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탄핵이다 해서 뭐 맞아요. 앞뒤로 그렇죠. 뭐 굉장히 네.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응답하는 데 있어서 야권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성향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덧붙일 분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네. 심판 네. 이런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탄탄한 국정수행 지도를 보이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중간평가 과연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이건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선거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겠죠. 뭐 야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있긴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상당히 강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권에서 흔히 이제 쓰는 선거 프레임,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민심이 이반이 상당히 심해졌을 때는 예. 강도 높게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것이 약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견제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견제. 좀 더 약하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좀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권 심판론까지 가기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이제 우호적 시선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심판론을 거론하기에는 사실 지지층을 그래서 모으거나 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가능성은 지금의 지표상으로는 좀 보이는 측면이 있다. 네. 안 먹힐까요? 그렇다면? 심판론이 야당이 입장에서 좀 매력적인 이유는요.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이게 이제 선거가 지역 단위로 다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는 7개의 표를 찍어야 될 정도로 여러 선거가 좀 중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거 전체 하나의 주제로 관통할 만한 게 뭐냐라는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제일 쉽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쉬운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임기 초반이고 지지율 상당히 높고 아하. 딱 거론할 만한 대표적인 실정이 뭐냐 이렇게 보면 마땅히 거론할 만한 게 없거든요. 뭐 지금 야당 쪽에서 뭐 약속 파기 뭐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런 하죠. 얘기는 심판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들고 나올 수 있는 구호나 프레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심판론을 전면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어려운 선거죠.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중간 선거,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른 선거는 대개 여당이 패합니다. 네. 대개는. 네. 우리도 지금 그동안 지방선거 또 뭐 각종 보궐선거 보면 야당이 유리한 게 기본이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은 98년도에 DJ,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시 그때만 딱 한 번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럼 다 여당이 졌습니다. 그때는 왜 이길 수 있었느냐. 98년도는 임기가 98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해에 치러졌던 예,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할 수가 없었지요. 물론 또 IMF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겨우 이제 1년 지난 상태입니다. 보통 2년 노무현 정권 초창기가 2년 지나서 선거를 아마 치렀을 겁니다. 아마. 예. 그때는 뭐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현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에는 심판하기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심판론은 크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후반을 넘나들고 또 이게 이제 결국 여론조사는 뭐
많은 전문가들 말씀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추세를 추세가 봐야지. 중요한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뭐 다음 달에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물론 구원은 외칠 수밖에 없죠. 야당에게 사실 방금 이철희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전국적인 이슈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큰 쟁점이나 정책 대결이 없다는 점도 이런 두루뭉 소리 같은 이제 정권 심판론 이걸 내세운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제 자질구레한 뭐 비난점 이런 건 있지만 큰 실수 결정적인 게 없다는 것도 일종의 이제 전시의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벌이는 것이니만큼 크게 내세울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로 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선거 전략, 고심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그 판세 판독 첫 번째 시간이라 이제 윤희영 센터장한테 한두 가지 좀 먼저 묻겠는데 네. 같은 시기에 똑같은 조사를 해도 기관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겁니까? 뭐 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 또 한 가지는 제가 4일부터 6일,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시기죠. 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YTN에서 조사를 막 그러면 엠브레인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 조사를 했는데 당시 정몽준 후보가 43.8,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가 42.7. 이제 미세합니다만은 정몽준 후보가 수치가 상당히 약간 높았죠. 네. 4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정몽준 36.5, 박원순 42.2.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결과긴 하죠. 뒤에 소개하신 거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정도. 그것은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8%포인트였으니까. 그거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보실 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표본 오차를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 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플러스 이게 6.2%포인트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 차이는 아무도 앞서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말하면. 없는 것이니까 예, 예. 그것은 비슷한 상황,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론조사 이제 기관마다 조사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원들 뭐 숙련도도 다를 수 있겠고 사용하는 설문지도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오는 우리가 기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 기관이 동일한 설문지, 동일한 어떤 기관에서 예. 사용해서 나온 조사된 결과의 추이를 보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그렇게 흐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좀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그 있겠습니다. 변화 흐름을 볼 때도 그 상당히 또 많은 언론에서 며칠자 무슨 신문 조사, 또 며칠자 무슨 방송 조사 이렇게 전부 기관이 다른 거를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꺽쇠부르기를 해놓는 게 있던데 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다소 무리가 있는 비교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 보면은 ARS 조사 결과랑 전화 면접 조사 결과랑 사실 그러니까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동일한 추이에서 나열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 그 흐름 이걸 봐라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선거가 50일쯤 남았는데 그러면 4년 전이 2010년의 경우에 네. 선거 한 달이나 50일 전쯤 조사한 거랑 네. 실제 선거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어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이제 여당이 패배했죠. 근데 그 여당보다 더 많이 패배했던 것이 여론조사죠. 사실 여론조사 대참패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당시 결과가 실제 이제 선거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예측조사들이든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 판넬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6월 2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5월 6일, 7일에 한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가 따르면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52.9, 한명수 후보가 31.8. 엄청 차이가 약 있었는데.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고 또 5월 14일, 16일 그러니까 선거를 약 보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도 방송 3사에서 실시했는데 49.7 대 33.7 그러니까 예. 오세훈 후보가 또 역시 월등하게 높은 결과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아주 0.6%포인트 뭐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큰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바뀐 경우가 있죠. 지금 보면 인천시장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보면 앞에 5월 6일, 7일